자, 저희가 어제 기업 소개 시간에 공고를 살펴봤는데 이번에 채용 범위가 일반과 고졸로 나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 분야도 4개인데요. 오늘 저희 자소서 좀 어떤 식으로 풀어가면 좋을까요? 네, 오늘 이제 준비한 자소서 내용은요, IBK 기업은행인데요. 하반기 채용이 지금 4개 부문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금융, 영업, 디지털, 금융 전문, 글로벌 이렇게 4개가 있는데요. 정규직 일반 채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개의 직무를 모두 채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규직 고졸 인재 같은 경우에는 금융, 영업과 디지털 부문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특정 직무만을 중심으로 좀 짚어드린다기보다는 여기 이제 그 지원 자격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아주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일반 4개 분야를 전체적으로 좀 같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 정규직 일반의 자기소개서 항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기업에서 제시하는 자소서가 이제 특징이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공통 질문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이제 직무별로 특정 질문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IBK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공통 문항도 좀 제시가 되어 있고요. 직무별로 특정 문항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개 문항인데요. 1번부터 4번까지는 공통 문항으로 되어 있고요. 마지막 5번만 해당 직무에 해당하는 그런 질문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분량은 항목마다 2000바이트예요. 그래서 이제 약 1000자가 되는데요. 굉장히 넉넉한 분량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조금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저걸 어떻게 다 채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네, 우선 공통 항목을 먼저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보시면은 이제 1번에서 보면은 이제 성장 과정에서 희망했던 인생 목표라는 부분들이 눈에 띄고요. 2번째는 이제 조직 생활 경험에서 이제 장단점을 얘기해라라는 내용들이 좀 눈에 띕니다. 그리고 3번은 가장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냐라고 되는 게 있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행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좀 저희가 쉽게 접했던 그런 공통 질문인 것 같고, 그러면 분야별로 5번 항목이 다릅니다. 소개를 해주시면요. 네, 5번별로 이제 제시된 항목이 모두가 다른데요. 먼저 이제 금융 영업 같은 경우에는요, 좀 간략하게 본다면 금융기관에 대한 이제 사업 그리고 상품을 어떤 부분을 개선하면 좋은지 개선안에 대해서 쓴다고 이제 제안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디지털 분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경험했던 것 중에서 디지털 프로젝트를 제안서를 써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전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희망 분야가 이제 4개가 되어 있고요. 그 분야에 대한 현재 IBK의 위치를 분석하고 또 강약점을 이제 개선 방안을 얘기를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글로벌 부문을 보면은 해외 신사업 전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뭐 항목을 하나씩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좀 필요한 준비 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뭐 하나만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IBK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소기업은행으로서 지금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채용을 할 때 NCS 채용 방식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쓰기 전에 직무기술서를 먼저 반드시 다운받아 보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IBK 기업은행 자소서 1번 항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통 질문이고요. 본인의 성장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이슈 또는 경험담을 순차적으로 기술하고 성장 과정에서 희망했던 인생 목표와 현재 추구하는 목표에 대해 구분하여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장 과정, 인생 목표를 묻고 있는 질문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자소서를 쓸 때는 이제 문항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문장에서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처음에 이렇게 쭉 읽으면 다 이해가 가는 것 같아도 쓰다 보면 좀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 동문서답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질문에서 중요한 부분 포인트를 밑줄 긋거나 이제 메모를 하면서 보시면 되는데요. 1번 읽어주신 거를 보시면 이제 성장 과정의 밑줄 그리고 인생 목표의 밑줄 그어 놓으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각 항목마다 우리가 2000바이트씩 이제 배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것을 저는 이제 2000바이트 1000자를 쭉 쓴다면 읽는 사람이 굉장히 그 읽기가 어렵고 또 쓰는 사람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성장 과정 1000바이트 그리고 인생 목표 1000바이트 이렇게 2개로 나눠서 쓰는 거, 그러니까 500자, 500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다른 방법은 성장 과정과 인생 목표가 반드시 연결될 거거든요. 그래서 성장 과정 플러스
인생 목표를 500자, 1000바이트 하나 쓰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를 더 쓰는 겁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좋겠어요. 보통 우리가 성장 과정을 이제 얘기를 할 때 어떤 걸 쓰면 좋겠다 이렇게 팁을 드리냐면 성장 과정에서는 가치관이나 신념이나 좌우명 그리고 좋은 습관 그리고 이제 꿈을 갖게 된 계기 이런 것들을 쓰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네. 여기에서 이제 꿈을 갖게 된 계기라면 직업적 꿈을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가치관이 형성이 됐는지 그때의 계기나 사건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이렇게 직업적인 꿈을 갖게 됐다면 어떤 것을 계기로,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렇게 됐는지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인생 목표가 조금 접근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이 인생 목표는 이제 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성취 목표고요. 하나는 이제 습관적인 목표인데 성취 목표라고 한다면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 혹은 나는 이런 직업을 갖겠다라고 하는 뭔가 달성됐을 때 성취될 수 있고 그게 끝나는 어떤 목표를 하나하나씩 써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런 습관적 목표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런 식으로 생활하고 싶다. 매일매일 나는 자기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라는 습관을 쭉 지키는 사람으로 하고 싶다라는 어떤 생활적인 부분을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인생 목표가 성취 가능한 어떤 대표적인 목표를 하나 두고 지금 어느 정도까지 내가 지금 성취하고 있는지 진행하고 있는지를 써주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장 과정과 목표가 잘 연결되도록 써주시는 거죠. 간단하게 뭐 예를 하나 드린다면은 네. 뭐 정말 그냥 심플하게 얘기를 드린다면 이제 금융회사니까 내가 자산 관리자가 되겠다, 전문 자산 관리자가 되겠다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를 써주시면 되는데 이를테면 뭐 용돈을 하나하나씩 받았을 때 그때마다 나는 그냥 서랍에 두거나 해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대지저금통을 하나 마련을 해서 거기에 이제 내가 저축을 하기 시작했고 그거에 대한 뿌듯함과 자산 관리에 대한 어떤 소중감과 이런 것들을 계기로 나는 이제 금융에 관심을 갖게 됐다라는 것을 계기로 해서 뭐 인생 목표를 적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떤 가치가 생긴 계기와 인생 목표와 잘 연결시킬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문항의 핵심을 잘 파악하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돼지 저금통 하니까 막 추억이 새록새록 너무 네. 저금통 하나 있으셨죠? 있었죠. 여러 네. 개. 그때 모으는 거 너무 좋아했습니다. 저는 배를 금방금방 갈라가지고 미안해요, 돼지. 네, 저희 또 이어서 이번 항목 알아볼게요. 조직, 사회 또는 학교 생활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본인의 업무 추진 방식의 장단점, 또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이 얘기하는 본인 성향의 장단점을 사례를 들어서 기술해 주세요. 2000바이트 적혀 있습니다. 글쎄요, 항상 저희가 장단점을 얘기하는 게 어려워서 어떻게 하면 네. 좋을까요? 네, 우리가 친숙하죠. 사실 성격의 장단점 많이 보셨기 때문에 반갑기도 한데 뭔가 다른 문구가 또 있어서 낯설어서 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간단히 보시면 이제 우리가 처음에 보통은 성격의 장단점 팁을 드릴 때 이렇게 쓰라고 하죠. 직무에서 일에서 요구하는 태도로 접근을 해라. 나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일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쉬운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장점을 접근을 할 때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직무 태도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일 처리 방식의 중요한 점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향, 나의 성격의 장단점 해서 장점, 나의 인간미를 드러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0자씩, 1000바이트씩, 죄송합니다. 1000바이트씩, 그러니까 500자죠. 두 개를 구성을 하시는 게 읽기도 좋고 쓰기도 좋고 분량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단점은 저희가 이제 치명적이지 않은 걸로 써라라고 하는데 치명적인 거의 기준을 일단 쉽게 말씀을 드리면 네. 내가 힘든 거는 괜찮아요. 내가 힘든 단점은 괜찮지만 내 단점이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거나 혹은 우리 조직에 성과를 내는데 방해를 하는 그런 단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첫 번째 내가 직무 태도로 접근해야 되는 일 처리 방식의 장점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내가 이런 방식으로 과제 수행을 하거나 일을 처리했더니 난 좋은 성과가 났더라 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내가 주어진 어떤 업무 프로세스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을까 나는 개선하려고 항상 생각하면서 일을 한다 라든지 아니면 나는 어떤 것을 먼저 주장하기보다는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분석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그 다음에 실행에 옮긴다라든지, 아니면 나는 한 번 할 때 한 번에 하지 않고 이제 2번씩 체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든지, 또 마무리하는 게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데드라인 지켜야 되니까 계획성을 좀 있게 또 내가 일을 하는 게 좋다라든지, 메모를 한다든지,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놓고 나는 이제 좀 플랜 B, C를 대비하는 스타일이다. 그랬더니 과업이나 아니면 그런 과제를 수행할 때 좋은 성과가 났더라라는 경험 하나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성향에 대한 건데요. 나의 이런 성격 덕분에 주변 사람들이 좋아지고 시너지가 나고 또 이런 인간미, 인기가 좋더라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사실 주변의 평판과 관련돼서 묻고 싶은 걸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잘 어울릴 수 있는지를 좀 매력적으로 어필하면 되는데, 이제 공통 역량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나의 이제 어떤 친화력, 먼저 웃으면서 인사를 건네는 그런 나의 습관, 태도, 그 다음에 뭐 유머러스한 그런 것 때문에 분위기 메이커가 된다라든지, 아니면 나의 어떤 배려심, 뭐 작은 것들 뭐라 그럴까요? 뭐 생일을 주변 사람들 잘 기억했다가 챙겨준다든지, 아니면 뭐 리더십, 사람들을 잘 이끌고 응원하는 나의 장점이 있다. 그래서 대인관계에 좀 성공적으로 기여를 한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태도와 성향까지 정말 쓸 게 많죠. 쓸 때는 그렇게 자신감이 뿜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걱정은 단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참 항상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일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걸 쓰라고 하셨어요. 어떤 네네. 의미일까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는 단점, 되게 중요한 거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지원자분들이 가장 쓰기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솔직하게 쓰면은 안 될 것 같고, 또 이제 이걸 썼을 때 내가 또 피해를 볼 것 같고 그런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겠죠. 단점에서 치명적인 거에 예를 한다면,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분야가 금융이니까 금융이나 영업이나 이제 이런 고객과 응대에서 조금 치명적인 게 될 수 있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조금 덜렁대서 우리가 이제 금액적인 거, 자산 관리 이런 쪽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덜렁댄다든지, 아니면 쉽게 잊어버리는 성향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너무 수줍어한다, 낯선 사람을 좀 대하기가 좀 부끄럽다, 뭐 이런 것들이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이런 단점 같은 경우에는 조금 깊이 말씀을 드리자면, 내용 분량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장점과 단점의 비율을 쓰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걸 구성을 할 때 우리가 일 처리 방식 1000바이트 그리고 성향 1000바이트로 제가 이제 구분을 하면 좋겠다고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하나 1000을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 700에서 800바이트는 장점에 좀 많이 할애를 하시고, 나머지 단점에는 200에서 300바이트로 할애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장점은 좀 더 내 사례를 통해서, 성공 사례를 통해서 좋은 점들, 경험을 통해서 좀 어필하시고 부각시키는 그런 비중을 좀 하시고요. 또 단점은 굳이 사례를 써서 좀 나의 이런 잘못이 여기까지 있다라는 걸 어필하지 마시고, 단점을 쓰되 그냥 팩트만 쓰시고요. 그다음에 내가 이런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여기서 완전히 극복됐다라고 쓰시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단점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개선하고 있다, 그 과정 중을 언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아무래도 뭐 단점보다는 장점 위주로 좀 이야기를 잘 풀어가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그러면 이번에는 3번 항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본인이 지원한 채용 분야에서 가장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고, 또 본인이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췄다고 생각하는지 근거를 제시하며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2000바이트. 직무 역량을 묻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기업은행이 매번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매번 이렇게 자소서 항목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바뀌지 않는 항목이라고 한다면 이 직무 역량에 대한 항목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렇겠죠. 예, NCS 방식 직무 능력 중심 채용이니까요. 그래서 이 역량을 하실 때는 우선 우리가 그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직무 기술서 준비를 하셨죠. 요걸 지금 빨리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무 기술서를 보시면 지식, 기술, 태도, 우리가 KSA라고 말했던 그 부분으로 나누어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성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2000바이트니까요. 지식, 기술, 태도로 나눠서 본다면 한 600에서 630바이트씩 각각 나누시고, 나머지 분량이 조금 남는 것은 이제 제목으로 할애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량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하나의 사례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금융 영업의 직무 기술서를 한번 볼까요? 네. 네, 일단 이제
직무기술서를 보시면 지식 그리고 기술, 직무수행 태도 이렇게 나눠 있는데요. 자, 일단 지식을 보시면 전공자들이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전공을 하면서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배웠다라고 하는데 관련된 걸 써주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관련된 게 뭐가 있냐면 이제 금융 상품에 대한 어떤 이해라든지 서비스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CRM, 고객관리죠, 그리고 회계, 개인정보법이나 금융실명제법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배운 적이 있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전공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자격 제한이 없기 때문에 따로 공부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뭐 이제 교양 과목에서 배웠다고 하시거나 아니면 학교 수업이 아니더라도 내가 추가적으로 뭐 금융 아카데미에서 배운 거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꼭 어떤 아카데미나 정규 수업이 아니더라도 뭐 매일 매거진이나 아니면 그런 이슈 공부를 하면서 내가 따로 공부를 했다면 이제 어쨌든 머리로 이해한 것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바를 하시거나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금융 관련해서 아니면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거 중에서 내가 그 상황에서 배우게 된 것들을 중심으로 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다시 해보자면 학교 내외에서 정규 과정이든 비정규 과정이든 내가 독학을 했던 아니면 혼자 뭐 연습을 해봤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여기 필요 지식에서 요구하는 지식들을 머리로 이해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기술에는 이제 머리에서 이해한 거 그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할 수 있다라는 그 능력을 어필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에서 제시되어 있는 것들이 공통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에서 요구하는 능력들이 많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경청, 뭐 설명, 상품 설명, 그리고 이제 협상, 고객 관리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아무래도 고객을 상담을 하고 금융 상품을 설명을 해드리고 협상을 하고 제안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기술이 많이 이제 요구가 되고 있어요. 특히나 이것과 관련해서 서비스 자격증이나 뭐 상담, 텔레마케팅, 금융과 관련돼서 어떤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은 그것을 언급하시면서 나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또 경험이 없으신 분들 걱정되실 텐데요. 실제 사례, 꼭 이 금융 상품과 어떤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커뮤니케이션에서 어떤 협상 스킬 그리고 이제 그 설명, 제안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경험이 있으시다면 경험을 사례로 들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식과 기술 짚어주셨는데 태도도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요. 네,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직무수행 태도는 마지막으로 공통으로 딱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공통사항이죠. 고객과 함께 신뢰와 책임, 열정과 혁신, 소통과 팀워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시된 어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직무기술서를 쭉 보시면서 나에게 해당되는 게 3개 정도 있다라고 하면 그 3개 정도 꼽으셨으면 좋겠어요. 질문은 가장 중요한 역량이 뭐냐고 물어봤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만 쓰시게 되면 나의 역량을 충분히 어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식기술 태도로 나눠서 하시거나 아니면 그 통틀어서 3개 정도 꼽으셔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공통 항목의 마지막 4번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IBK 기업은행에 입행해서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계획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입사 후 포부를 좀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입사 후 포부인데요. 일단 여기에서 목표와 계획의 밑줄 먼저 그어주시고요. 입행 목표가 무엇이고 어떻게 계획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입사 후 포부의 공식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식이 있죠. 이제 목표를 설정할 때는 우리가 지원한 분야의 10년 뒤에 나의 직업적인 어떤 전문가의 모습을 상상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나의 목표가 될 거고요. 그 10년 후에 그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성장해 나가겠다, 어떻게 일 경험을 쌓아가겠다라는 형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2가지 방식을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계획 단계에서 단기, 중기, 장기로 해서 시간 순으로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것도 괜찮고요. 혹은 앞에 직무 역량 얘기했던 것처럼 지식 부문적으로 난 이렇게 세울 것이다.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쌓을 것이다. 태도는 이런 식으로 내가 업무 수행을 할 것이다. 라는 플랜을 3가지, 그래서 2가지 방식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쓰기 좋은 방식으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하고 싶은 분야의 업무라든지 참여하고 싶은 사업, 뭐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같이 쓰셔도 좋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분야별로 다른 5번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융 영업부터 확인을 해볼 텐데요.
금융기관이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금융사업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해당 금융사업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은행이나 산업 쪽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전공은 상관없지만 사실 여기에 관심이 없으면 지원하기가 좀 어렵죠. 자, 일단 금융사업 상품에 밑줄 그어주시고요. 요거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금융영업 쪽에는 단골 질문입니다. 우리 상품과 우리 사업에 대해서 장단점을 얘기를 해줘라. 어떤 것들이 좋은가 개선을 해봐라. 이런 질문은 단골 질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쓰시기 전에 참고하실 수 있는 페이지를 먼저 알려드리면 일단 그 기업은행 홈페이지 가셔가지고요. IR 부분을 가시면 사업 보고서를 비롯해서 이제 각종 보고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 분야에 대한 어떤 좀 정보를 얻으시려면 각종 보고서들을 읽으시면 이 기업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시고 어떤 식으로 이제 상품을 꾸려 나가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은행 정부에서 정보 공개 사전 공표 정보를 가면 거기에 한 번에 예금 상품이나 대출 상품 그리고 창업 소상공인 지원, 뭐 스마트 금융, 외환 등 여러 가지 분야를 바로 클릭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 선택해서 장단점 분석해서 쓰시면 되고요. 또 개선안을 써야 되니까 만약에 이제 지원자분들이 기업은행의 어떤 고객이다 그러면 쓰기가 참 쉽죠. 내가 실제로 써본 금융 상품이나 아니면 거래했던 거 서비스를 한번 경험을 해보고 얘기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고객이 아닌 분들이 대부분이죠. 네, 금융에 관심은 있지만 꼭 거기에 고객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공부를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품들을 비교 분석해 보시고 내가 이 정도 관심 있게 공부를 했다라는 것을 좀 어필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은행에 이렇게 금융회사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 곳을 목표로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5대 은행 혹은 7대 은행을 준비를 하시는데요. 필수적으로 비교 분석해 보셔야 되겠죠. 네, 저희가 이렇게 금융 영업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디지털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본인이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프로젝트나 경험 등을 활용해서 금융기관에서 추진할 수 있는 디지털 프로젝트 제안서를 작성하세요. 근데 제안서에는 해당 프로젝트의 특징, 장점, 기능, 그리고 적용된 플랫폼, 기술 기반 알고리즘, 프로세스, 로직 등을 포함해서 서술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거 너무 작성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제 디지털 관련해서 전공자분들은 사실 이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평소에 과제 수행을 하면서 팀플을 했던 거를 그냥 기록하는 형식으로 쓰시면 되는데 아마도 이제 비전공자분들이 공부를 해서 이걸 쓰실 때는 조금 어려워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이런 경우에는 내가 경력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썼던 프로젝트를 수행한 프로젝트를 쓰면 되지만 경력자가 아닌 분들은 어떻게 쓰시냐면 보통 학교 과제에서 프로젝트 수행했던 거 혹은 학원에서 배우면서 했던 프로젝트 요즘에는 이제 비전공자들이 학원 가서도 또 많이 그 기술을 키우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요. 또 대회나 공모전 준비하면서 같이 만들어 봤던 거 아무것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규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연습해 본 거를 잘 정리해서 쓰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디지털은 이제 핵심 책무와 같은 그 직무 기술서를 잠깐 볼까요? 네, 핵심 책무를 보시면은 뭐 정보 기술 기획부터 빅데이터 기술부터 뭐 핀테크 기술 기획부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관심 있는 부분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부분에서 보면은 프로젝트 경험이 있다고 해도 주로 이제 개인 프로젝트보다는 팀 프로젝트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거기에서는 이제 중점적으로 내가 기여한 부분 그리고 나의 어떤 기술 수준 정도를 좀 중점으로 해서 기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디지털 분야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금융 전문 분야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인이 향후 근무하고 싶은 금융 전문 희망 분야에서 IBK 기업은행의 현재 위치와 강약점에 대해 분석하여 기술하고 발전 방향을 제안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좀 변별력을 높일 수 있는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금융 영업이고 금융 전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더 전문성이 드러났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금융 전문에서 경력 3년 이상 우대하고 있고요. 또 석박 학위자로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경력자분들도 많이 이제 지원을 하실 거고요. 또 석박 학위 소유자도 갈 건데요. 보시면 이제 경력자분들은 관련된 업무 직무
경력 기술서죠. 그런 것들을 이제 기반으로 쓰시면 되고요. 학위자들은 내가 연구했던 분야나 그런 전공과 밀접한 분야를 얘기를 하시면서 좀 집중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또 핵심 직무를 보시면 투자 상품 개발이라든지 또 기업 신용 분석이라든지 리스크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쭉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고 이제 본인의 전문 일을 했던 분야를 쓰시거나 아니면 내 연구 분야를 쓰시거나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런 경력이나 학위 소지자가 아닌 부분들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 내 그냥 학위 전공자분들이나 공부했던 것들을 쓰시면 되고요. 아까 비전공자 분들도 본인이 그냥 노력해서 공부했던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쓰시면 돼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좀 더 강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직무 능력 하나는 분석력입니다. 왜냐하면 금융시장 분석, 데이터 수집 분석, 사업 분석, 재무 분석 이런 것들이 많아서 좀 강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분석력이요. 네, 분석력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저희 이제 마지막 채용 분야 글로벌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해외 시장 진출 또는 해외 신사업과 관련해서 추진 경험이 있으면 당시 추진했던 사업의 성공 또는 실패 요인을 분석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개선된 전략은 무엇인지 작성하세요. 관련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시 본인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글로벌 사업 전략은 무엇인지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바이트 적어 있습니다. 이것도 뭐 경력자가 아니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3년 이상의 경력자 외국어 능통자를 우대하고 있기 때문에 경력이 없으시더라도 외국어 능통자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능통자가 아니더라도 관심이 있으시면 지원은 무조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경험의 밑줄, 글로벌 사업 전략의 밑줄 그어주시고요. 경력자라면 추진 경험을 쓰시면 되고요. 비경력자라면 글로벌 사업 전략을 쓰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핵심 책무를 기업 기술서에서 잠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은데요. 해외 영업 그리고 해외 법인 설립 관리, 외환 파생 업무를 비롯해서 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좀 여러분들이 좀 걱정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 직무를 다 해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역할을 분담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특히 관심 있는 거를 중점적으로 쓰시면 된다는 거고요. 아까 전에 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라고 했는데 해외 쪽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관심이 많아서 해외 봉사, 모의 투자, 해외 교류 경험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냥 해외 경험이나 어떤 문화를 가지고 이럴 때는 실패했더라, 이럴 때는 성공했더라라는 것들을 곁들여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IBK 기업은행 자소서 5개 항목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원하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네,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다 보느라 조금 바쁘게 진행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바쁘다고 또 놓치면 안 되죠. 헤드라인 꼭 달아주시고요. 오타 그리고 분량 점검 꼭 필수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일단 뭐 기업 분석, 상품 분석, 직무 기술서는 기본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장 동향을 분석하셔야 됩니다. 시장 동향 공부 어디서 하면 좋냐면 제가 그 루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IBK 경제연구소라고 아주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IBK가 연구해 놓은 어떤 자료들이 다 모아져 있어요. 그래서 포털에서 치셔도 되고 아니면 홈페이지 링크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경제 브리프, 뭐 연구 보고서, 중소기업 금융 실태 전망 통계 자료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융 회사이지만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보고서도 좀 보시고요.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꼭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